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2학기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1학기 때 배웠었던 거 많이 있었죠. 심리학의 다양한 관점, 역사별로 살펴보았고, 또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지각, 학습, 기억, 자아 존중감, 자아 정체감, 이런 것들, 애착 배웠었는데, 2학기 시작을 하면서 심리학의 다양한 관점을 다시 한번 짚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또 다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혹여나 영상이 좀 길다 싶으신 분들은 오늘은 슬레이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넘겨가면서 슬레이트만 확인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 깊은 내용까지는 살펴보기에는 시간상 무리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봤던 다양한 관점들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목표, 심리학의 다양한 관점을 복습한다. 생각 열기, 구성주의, 구조주의, 기능주의, 행동주의, 형태주의, 게슈탈트라고도 불리죠. 정신분석, 인간중심, 인본주의, 사회인지, 사회학습, 인지심리학, 그리고 신경과학, 뇌과학까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볼 거는 구성주의와 기능주의입니다. 혹시 이 그림이 어떤 건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H2O, 물이죠. 물 분자입니다. 구성주의는요, 빌헬름 분트에 의해서 심리학이 기존의 철학과 생리학에서 독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원자를 쪼개서 연구하는 것처럼 혹은 분자를 쪼개서 연구하는 것처럼 뭐 양성자라던가 음이온, 양이온 이런 식으로 막 쪼개서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심리학도 감각, 감정, 심상과 같은 의식적 경험을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에서 시작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독립을 시켰어요. 최초의 연구소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내관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신의 과거, 경험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으로 경험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때 또 예를 들었었던 게 감이었어요. 감. 누군가는 떫은 감을 먹었던 경험이 있고 누군가는 단감을 먹은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 경험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이게 또 한계가 됩니다. 구성주의의 의의는 물리적 자극과 감각 경험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됐어요. 결론적으로 같은 자극이라도 개개인에 따라 다른 감성이나 심상, 경험이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한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극마다 개개인이 느끼는 것, 즉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기능주의입니다. 보시면 물이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임스 등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연구자들이 기존의 그 구조보다 심리학의 기능,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의식의 구성이 시냇물 같은 것처럼 막 흐르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연구할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이 다른 것과 만나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연구하자라는 것이 기능주의입니다. 그래서 의의는 현재의 의식이 주변의 요구에 맞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집중을 하면서 실용성을 높였다는 의의를 갖고 있어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게 뭘로 보여요? 어떤 누군가는 빨대라고 하고 어떤 누군가는 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실제로 카페에서 뜨거운 거를 시키면 주는 스틱이거든요. 이건 커피 스틱으로 개발된 거예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이걸 빨대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걸 줘도 누군가가 의도에 따라서 쓰는 게 다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결론적으로 의식을 분석하는 것보다 의식과 지능, 성격, 발달, 교육 등의 상호작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냈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봉착한 거예요. 상호작용이라고 해도 개개인별로 반응이, 기능을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구성주의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왜 구성주의랑 기능주의에서 객관적 자료,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한 건데
라고 한다면 기존의 철학과 생리학에서 분리된 심리학은 점점 과학화되기 시작합니다.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료 수집이에요. 데이터화. 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구성주의와 기능주의의 한계는 뭐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불가능하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는 1900년대에 왓슨이 행동주의 심리학이란 걸 확립을 시키는데요. 의식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관찰이 가능한 행동만 연구하자가 행동주의의 주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학습 관련된 것도 행동수정주의로 막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의 단계에서는. 그래서 관찰이 가능한 상황, 즉 실험을 통해서 외연적인 행동, 반응, 이 관련성을 연구하자. 그래서 자극 반응 심리학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주의의 의의는 다양한 실험을 많이 해서 자극과 반응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했다. 과학적으로. 결론은 특정 상황에 만들게 되면은 특정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학습이랑도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한계에 부딪혀요. 일단 원인보다 결과, 이 데이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때때로 비도덕적인 실험도 자행이 됐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아기 알버트 실험. 실제 아기를 데리고 그 고전적 조건화를 실험을 한 건데 이 아기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일찍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도 자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형태주의입니다. 자, 이 그림이 뭘로 보이나요? 누군가에게는 잔으로 보일 거고 누군가에게는 사람 옆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자, 형태주의, 이 게슈탈트는 인간 중심과 인지적 접근의 혼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게 한 단계 진화되어서 심리치료, 심리극 치료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20세기 초 하이머가 주도한 형태주의, 이 게슈탈트의 의미는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게슈탈트 자체는 독일어로 형태, 생김새를 의미하며 심리학에서는 게슈탈트를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에 의미합니다. 인간은 모든 인식을 전경 혹은 배경으로 인식을 합니다. 쉽게 보면은 전경은 나무 하나하나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배경은 숲 전체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형태주의의 의의는 같은 현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지각하는 것이 우선순위나 방식, 정도, 과거의 경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개개인마다 다르다라는 의의가 있고 이게 심리학 쪽에서 심리치료 분야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형태주의가. 결론적으로는 내가 어떤 문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 전체를 분석을 해서 전경을 분석을 해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숲이 문제가 되면은 나무에도 문제가 있는 거다 해가지고 그 나무를 새로 심자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형태, 새로운 형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거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는 설거지 전체 행위를 접시에 물에 담그고 뭐 수세미에 세제를 뿌리고 접시를 수세미로 닦고 물로 씻어내는 부분들이 모여져서 설거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설거지를 잘 못해요. 그러면 왜 못하는지 부분 살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접시를 물을 담그는 걸 못한다 하면은 물에 담그는 거를 가르쳐주고 이거 다음 단계는 되네 하면은 또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점이 있는 그 나무를 고쳐주자. 새로운 형태를 형성시켜주자. 이게 게슈탈트의 어떤 심리치료의 목적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정신분석입니다. 심리학 하면은 프로이트와 정신분석을 빼먹을 수 없죠. 네. 자, 그래서 정신분석을 요약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의식의 구조, 그리고 성격의 구조, 이게 빙산의 일각을 예시로 설명을 한 거예요. 정신분석은 이제 프로이트가 창시를 했으면서 원래는 정신과 의사였는데
진료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걸로 정신치료, 그러니까 심리치료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심리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정신치료 과정을. 현재 인간이 보이는 모든 정신적 행동적 반응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리 결정론의 핵심은 무의식이며 우리의 행동과 감정 사고를 지배하는 것은 무의식이다. 그래서 과거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본능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의 심리는 이미 결정된 거다 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과거로 본 거죠. 의의는 무의식, 의식의 구조, 성격의 구조, 리비더, 방어기제 등을 체계화시켰다는 거, 혹은 그 계기가 됐다는 거. 결론은 사고나 행동에 미치는 무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나 무의식을 심어주는데 부모, 환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결론입니다. 한계는 이게 결과론적 입장이기 때문에 사람을 또 본능적이고 성적 충동이 강하고 폭력적인 존재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사람 자체를. 오늘날에는 과학이 더 발달이 돼서 여러 가지 또 관점에서 심리를 보고 혹은 뇌의 구조를 살펴보곤 하는데, 그러나 그때 당시 시대와 과학 수준을 고려해 본다면은 그 데이터를 갖고 프로이트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선 행동주의와 또 정신분석의 반발에서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 중심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은 뭐 같은 현상을 보고도 사람마다 가치관, 자기 개념, 신념 이런 거에 따라서 혹은 상태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질 수 있다.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쯤 담긴 물을 보고 누군가는 반밖에 안 남았네, 누군가는 반이나 남았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굳이 따지자면은 임상심리학은 정신분석에 좀 더 가깝고 상상심리학이 인간 중심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어쨌든 이게 칼 로저스가 인간 중심 이론이라는 거를 만들게 돼요. 인간은 스스로 알아서 완전한 기능을 하는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조평판하지 마라. 그냥 잘 들어줘라. 그리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줘라. 건강한 자기 개념, 신념 혹은 가치관의 발달 및 충분한 기능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수용이 필요하다. 그럼 알아서 이 사람은 잘 성장할 거다. 완전한 기능을 하는 인간이 될 거다. 라는 것이 이 인간 중심 이론, 인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의의는 본능이나 기계, 결과론적 관점이 아닌 인간 과정의 중심, 이런 것을 봤다는 거예요. 본능이나 결과론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정신분석에 가까울 거고, 기계나 또 결과론적이라고 본다면은 행동주의랑 가깝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말고 인간의 과정에 집중을 해라. 성장 과정을 봐라. 라는 거예요. 결론은 성장하고 싶은 동기를 가진 인간은 스스로 알아서 잘 성장할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우쭈쭈 해줘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냥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 이것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지나치게 주관적인 생각이나 정서적인 요인도 무조건적인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 무조건적인 존중을 해야 되고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 극단적인 예로 과연 범죄자를 무조건적인 존중과 수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전에 이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된 계기,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그걸 실행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과연 어디까지 수용을 하고 존중을 해줘야 될까? 그리고 어디까지 보듬어 줘야 될까라는 한계, 문제점, 고민점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사회인지 사회학습 이론이랑 관련된 건데요. 우리는 교육을 받을 때, 학습을 받을 때 따라서 한다. 모방과 관찰을 통해서. 그래서 관찰, 모방 학습이 이유가 됩니다. 알버트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으로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이 개인, 행동, 환경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발생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변화를 시키고, 그리고 동시에 모델링이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론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과정, 파지 과정, 재현 과정, 동기 과정을 통해
어떤 것을 관찰하고 모방하고 하면서 학습이 된다라는 것이 사회인지, 사회학습 이론의 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인지심리학과 신경과학입니다. 네, 이거 참고 사진이고요. 뇌의 구조와 기능을 알려주는 사진입니다. 인지심리학은 환경 자극과 지식의 입력 및 처리에 관한 모든 정신 과정을 인지라고 하는데, 따라서 이 인지는 사고나 의식적 경험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 기존의 행동주의, 학습의 중심이었던 심리학이 1950년대부터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노선이 이제 인지심리학과 신경과학 혹은 뇌과학이 그쪽으로 초점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상황을 조작하면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 전에 행동주의였죠. 정작 근데 행동에만 관심을 두면은 그 행동을 일으키게 한 원인을 찾기, 그 연구하기,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을 주니까 밥을 먹더라. 아, 밥을 주면 밥을 먹는구나. 라는 행동이라는 데이터 값을 수집을 했어요. 근데 왜 밥을 먹게 됐는지는 수집을 안 한 거예요. 수집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동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얘가 왜 밥을 먹게 됐는가, 왜 밥을 먹는 행동을 하게 됐을까까지 알아야 된다. 이 원인을 찾아야 된다가 인지심리학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지심리학은 구성주의와 기능주의, 행동주의 이 세 가지의 짬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험의 종류를 디테일하게 하고 쪼개고 다양한 연구와 양을 늘리고 반복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 구성주의와 기능주의는 앞서 얘기한 대로 객관화된 자료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원인을 구성주의와 기능주의에서 찾아야 되는데 객관화된 자료를 어떻게 구해? 그래, 그럼 실험을 되게 많이 하자. 그러면서 일반군을 만들고 보편적인 자료,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론화시킨 거죠. 그리고 이런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도출을 했기 때문에 행동주의의 영향도 받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의 과정과 구조, 기능, 행동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진짜 찐막. 찐막은 신경과학, 뇌과학인데요. 뇌를 뜯어보니 이게 뇌마다 하는 역할이 다르더라. 그리고 뇌 구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게 다르더라. 뭐 뇌 신경적인 부분, 호르몬적인 부분으로 이 사람의 기분 상태나 행동이 달라지더라. 라는 거예요. 과학의 발달로 이제 뇌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뇌의 신경 과정과 지각, 인지, 정서, 행동 간의 관계를 밝히는 학문으로 1950년대, 60년대에는 이제 의식, 신체 및 활동 간의 관계, 원인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뇌를 자극하면 이런 행동이, 이런 반응이 유발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뇌의 위치마다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고 각각은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으며 개인의 역량으로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기도 했고요. 자, 이제 끝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구성주의, 구조주의는 경험을 분석하는 거다. 기능주의는 반응을 분석하는 거다. 행동주의는 실험을 통해 상황에 따른 행동을 분석을 하는 거고, 형태주의는 배경, 전경, 그리고 지금에 충실을 해라, 집중을 해라 라는 거고, 정신분석은 과거, 무의식, 그리고 결정론. 네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는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과거를 뜯어 고쳐야 지금의 너는 바뀌는 거다.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어쩔 수 없었다. 과거에 네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이다. 라고 이게 정신분석이고, 인간중심은 이제 무조건적인 수용, 존중을 해주면은 너는 알아서 성장할 거다. 기능하는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사회인지, 사회학습은 관찰과 모방을 통해 사람은 학습을 한다. 라는 거고, 인지심리학은 이제 행동의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을 왜 하게 됐는지 원인도 분석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 신경과학 및 뇌과학은 뇌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신경과학, 뇌과학의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심리학의 관점을 복습 겸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더 깊은 내용들은 쌤이 제공하는 영상 혹은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